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성장하면 뭔가 좋은 거, 막 발전하는 거,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경제가 성장했는데 오히려 나라가 더 가난해질 수도 있다. 이러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국제무역이라는 큰 판에서 성장이 만들어내는 아주 놀랍고 때로는 충격적인 결과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모든 게 딱 멈춰 있는 그런 정적인 경제 모델을 봤어요. 뭐랄까, 경제의 스냅사진 한 장을 딱 찍어서 분석하는 느낌이었죠. 근데 여러분, 현실 경제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경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고 또 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 성장이라는 변수를 우리 모델에 집어넣어 볼 겁니다. 과연 성장이란 녀석이 들어왔을 때 국제 무역의 판이 어떻게 확 뒤바뀌는지 그 다이나믹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다들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지도입니다. 먼저 성장과 무역이 어떤 관계인지 큰 그림부터 한번 쫙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볼 거예요. 이어서 기술 발전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죠. 아니, 성장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는지 이 미스테리한 궁핍화 성장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딱 장착시켜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경제성장이라는 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한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즉,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쭉 확장되는 거죠.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면 뭘 얼마나 수출하고 수입할지 이 무역 패턴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무역으로 얻는 이익의 크기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생산 요소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 즉 노동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장이나 기계 같은 자본이 늘어나는 경우죠. 자, 그럼 이런 요소들이 실제로 늘어났을 때 생산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나라에 공장이나 기계 설비 같은 자본은 어제랑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할 수 있는 사람, 노동력만 확 늘어난 겁니다. 그럼 이 나라는 이제 어떤 물건을 더 많이 만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첫 번째 개념, 립친스키 정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모든 걸 설명해줘요. 원래 생산 가능 곡선이 여기 안쪽에 있었는데 노동력만 늘어나니까 바깥쪽으로 쫙 이동했죠? 생산 능력이 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평행하게 이동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X제축으로 훨씬 더 많이 아주 편향적으로 뻗어나갔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새로 늘어난 노동력을 전부 이 노동집약제인 X제 만드는 데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니까 원래 Y제를 만들던 노동이랑 자본까지 빼서 X제 생산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X제 생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정말 놀랍게도 자본집약제인 Y제 생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버리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정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일할 사람은 그대로인데 공장이나 최신 기계 같은 자본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번에는 과연 생산이 어떻게 변할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방금 전과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자본이 늘어나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번에는 Y축, 즉 자본을 많이 쓰는 Y제 쪽으로 치우쳐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생산점도 A에서 A'으로 이동하면서 자본집약제인 Y제 생산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노동집약제인 X제 생산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우리가 방금 두 개의 그래프로 확인한 이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을 아주 멋지게 정리한 이론이 바로 립친스키 정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한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그 요소를 많이 쓰는 상품의 생산은 확 늘어나고 다른 상품의 생산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만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나라 전체의 생산은 늘어났어요. 그럼 그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같이 더 잘 살게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만 증가한 경우, 다시 말해 인구만 늘어난 경우에는요. 1인당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워 볼 수 있는 수식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 수식. 와,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다고요?
아니에요. 저랑 같이 하나씩 뜯어보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자, 이 수식을 크게 한번 보죠. 좌변에 있는 GNP 나누기 L, 이게 바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한 사람당 얼마나 버냐 이거죠. 그리고 우변을 보면 W, 이건 노동자의 월급, 즉 임금입니다. 더하기 R 곱하기 K by L. 여기서 R은 자본의 수익률, 그러니까 뭐 기계를 빌려주면 받는 돈,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K by L. 이건 노동자 한 명당 쓸 수 있는 자본의 양, 즉 1인당 자본량이에요. 자, 이제 아까 상황을 대입해 볼까요? 자본 K는 그대로인데 노동자 L만 늘어났어요. 그럼 분모 L은 커지고 분자 K는 그대로니까 K by L, 이 값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 수식 전체를 보세요. 임금 W는 그대로인데 뒤에 더해지는 값이 작아지니까 결국 1인당 소득, GNP by L, 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와, 나라 전체의 생산량은 늘었는데 정작 내 주머니는 가벼워질 수도 있다니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는 노동이나 자본 같은 생산 요소의 양이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을 이끄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엔진이 있죠. 바로 기술 진보입니다. 똑같은 양의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기술이 발전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술 진보라는 것도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노동과 자본을 공평하게 아껴주는 중립적 기술 진보, 노동을 특히 더 많이 아껴주는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 그리고 반대로 자본을 더 많이 아껴주는 자본절약적 기술 진보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중립적 기술 진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선을 등량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같은 양의 물건을 만드는 방법, 즉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립적인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이 레시피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서 똑같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노동도 덜 필요하고 자본도 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입니다. 그래프를 잘 보세요. 등량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울기가 예전보다 더 가팔라진 게 보이나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이제는 자본에 비해서 노동을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게 됐다는 의미예요. 이 기술은 자본을 상대적으로 더 똑똑하게,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공장의 자동화 로봇 같은 기술이 딱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마지막은 자본절약적 기술 진보입니다.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에요. 등량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긴 했는데 기울기가 훨씬 완만해졌죠. 이건 노동에 비해서 비싼 자본, 즉 기계나 설비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아낄 수 있게 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술은 노동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주죠. 예를 들어서 비싼 장비 없이도 어떤 소프트웨어 하나만으로 생산성을 확 높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들을 주로 살펴봤어요. 생산 요소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하고 다 좋은 얘기 같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성장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는 정말 충격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개념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생산은 더 많이 하게 됐는데 나라 전체의 후생 수준, 그러니까 국민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특정한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궁핍화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비극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나라가 자신들의 주력 수출품인 엑스제를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나서 전 세계 시장에 엑스제를 마구 팔았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에 엑스제가 너무 흔해지니까 엑스제의 국제 가격이 폭락해버린 거예요. 즉, 예전에는 엑스제 10개를 수출해서 자동차 1대를 사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엑스제 100개를 팔아야 겨우 그 자동차 1대를 사올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 교역 조건이 악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산량은 분명히 늘었지만 수출품 가격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물건을 팔아서 다른 나라 물건을 사올 수 있는 능력, 즉 구매력은 오히려 더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프에서 사회후생 수준을 나타내는 곡선이 성장 전의 I1보다 더 안쪽에 있는 I0로 이동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라는 더 가난해진 거죠. 이것이 바로 궁핍화 성장의 무서운 역설입니다. 네, 오늘 정말 역동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만 딱딱 짚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립친스키 정리. 한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그 요소를 많이 쓰는 재화 생산은 늘고 다른 재화 생산은 오히려 준다는 것. 둘째, 기술 진보는 그 성격에 따라 중립적, 노동절약적, 자본절약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생산 구조를 바꾼다는 것. 그리고 셋째, 궁핍화 성장. 성장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오늘 수업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성장이라는 역동성을 가질 때 국제 무역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흥미롭게 변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국제 경제학이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립친스키 정리나 궁핍화 성장 같은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때마다 여러분은 신문 기사나 뉴스에 나오는 현상의 이면, 즉 국가 간의 경제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도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